네, 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새 작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가을바람 솔솔 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모였는데요. 일단 저희의 추천작. 그렇죠. 시작은 늘 추천작. 네, 어떤 작품들 그동안 보셨는지 그중에 네. 어떤 작품을 엄선해서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윤 엄선. 작가님. 엄선이죠. 막 엄선은 엄선이에요. 왜냐하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지 네. 않나요? 제가 가져온 작품은 넷플릭스 시리즈 에마를. 와우. 네. 근데 사실 엄선이 맞는 것 같은 게 이게 제가 보고서는 이 이후에 혹시 다른 걸 봤을 때 뭐가 좀 더 괜찮은 게 있으면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막 완벽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 그럴 수 네, 근데 그 이후에 본 것들도 그냥 대동소이하고 그 중에는 이게 제일 볼만한 작품이었어가지고 이 작품을 골라왔는데요. 일단 6부작입니다. 굉장히 시리즈가 짧은 시리즈라서 아주 심플하고 네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게임 같은 네. 시리즈랑 아주 질적으로 달라요. 오징어 게임. 아주 그냥 얘기를 하세요. 찔기기가 오징어 마른 오징어. 아주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게 맞아요.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고요. 일단 소개를 하자면 이혜영 감독 작품이고요. 아시다시피 그 이한이 배우, 뭐 진선 이혜영 감독이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 감독 괜찮네라는 생각이. 워낙 뭐 베테랑이시죠. 네, 베테랑이지만 사실 영화가 그 전까지도 조금 성적들이 뭐였지? 그 전에 저기 독립군을 주제로 한 유령인가? 유령. 이 최근 전작이 그런 영화가 있었나요? 그게 좀 대망했고. 네. 저는 정말 천하장사 마돈나 너무 그게 좋아하고. 너무 옛날 시절이잖아요. 너무 옛날이죠. 그거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봤는데요. 일단 그리고 주제가 솔직히 그렇게 땡기진 않았어요. 에마 아시다시피 제목을 딱 보면 제목 때문에 기대돼서 보는 사람이랑 제목 맞아요. 때문에 안 보게 되는 사람. 맞아요. 저는 그럴 것 약간 같아요. 안 보게 되는. 네. 네. 근데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5분만 보면 네. 안 볼 수 없습니다. 5분을 떠나서 봤어요, 김 작가님? 네. 사실 저도 오늘 추천작에 진짜요? 그걸 그럼 지금 얘기해. 같이 얘기해요. 네, 그래서 같이 같이 얘기하세요. 얘기하고 같이 있어요. 얘기해요. 이게 잠깐 지금 소개를 금 묻어가려고 한 거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자, 더 얘기하시죠. 묻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전설적인 한국 그 에로 영화계의 큰 획을 그은 에마 부인의 제작기를 다룬 영화라고. 사실 이게 그냥 그 모든 줄거리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단순한 이 줄거리만 봤을 때는 좀 너무 성인 영화 같은 걸 추구하거나 좀 과하게 노출이 많거나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너무 좀 땡기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 이 시리즈를 보면 볼수록 굉장히 페미니즘적이고요. 이거 완전히 그 시대의 그 남성 권력의 폭력적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면서 그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그 몸부림을 굉장히 멋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진짜 멋있어요. 네, 진짜 멋있어요. 정말 나중에 이게 제가 이거 가장 그 추천하고 싶다라고 느꼈던 게 이 얘기의 어떤 완성도보다도 끝나고 나서 여운이 굉장히 길어요. 특히 후반부 클라이맥스 부분에서의 그 여자들이 둘이 연합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뭐 스포일 수도 있지만 거기 에마 부인 역으로 나왔던 배우가 직접 말을 타고 도심을 달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그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 사실 너무너무 상징적이고 너무 상징적이고 사실 그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멋있고 옛날에 그거 김은숙 작가 드라마 중에 뭐 더 킹인가? 네. 그 이민호 나오고. 네네네네. 걔가 무슨 도시에서 백마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분은 왕자셨잖아요. 정말 그때 뭐니? 막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 이 영화 드라마를 말씀하신다는 건 안 본 게 확실하죠. 그건 그냥 여성 판타지를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반대 상징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짜 너무 가슴이 약간 뭉클하면서 약간 폭발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이거 그 어떤 그 남성에 대한 약간 뭐랄까 쉴드 이런 게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남자는 정말 개새끼들입니다.
진짜 정말 하나같이 다 쓰레기 같고요. 쓰레기 아니면 쫄보. 진짜 이 시대에 이 뭐 극대화된 남성적인 폭력성이 이 모든 남성 캐릭터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특히 이거를 연기들을 너무 잘해요. 박해준 배우도 여기 그 너무 쓰레기로 나오나요? 예, 쓰레기 중에 원 오브 데무로 나오고요. 그리고 진짜 너무 싫었던 사람은 진선규인데 진선규가 그 남자 그 캐릭터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진짜 너무 솔직히 얘기하자면 마지막에 그 진선규가 진상을 부리면서 폭발하는 장면은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진상규. 네, 그래서 진짜 스킵하면서 봤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연기 잘하나? 그러니까요. 평소에는 막 엄청 너무너무 선하시잖아요. 선하시고 맞아요. 막 엄청 막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막 이러시잖아요. 네. 근데 그 악한 연기를 네 말이요. 그래서 그렇다고 진성규 배우 자체가 꼴 보기 싫은 게 아니고요. 그냥 그치. 이 드라마 속의 이 캐릭터가 너무너무 진짜 그 성령 충만해서 약간 악역을 하시는. 아니 이상하게 꼴 보기 싫은 남자 이름에 규자가 많이 들어가. 아 그래요. 노규태. 노규태가 누구야? 동백꽃 필 무렵에 찌질한 그 그 저기 오정세가 오정세. 연기한 노규태 존을 만드신. 규자 그런가?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뭐 여성 운동까지 이 여자들이 뭐 나서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여자들이 몸부림을 치는 과정이 사실 에마 부인이라는 그 벗는 연출작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상과 이 여자들의 처지가 너무 이해 공감 가게 그려지면서 그렇지만 생각보다 노출이 거의 없는 드라마입니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저는 이게 노출이 없다는 게 노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영화 자체가 에마 부인이니까 그래서 주제 의식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 여주인공들이 벗는다는 것이 되게 수동적으로 느껴지는데 여기서 내용에서 보면 되게 능동적으로 노출하고 자기 몸을 능동적으로 사용하거든요. 그 점도 되게 멋있게 그려진 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나는 창피하지 않아. 왜냐면 이 방법밖에 맞아. 없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고 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실 자기가 선택한 이 방법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기왕 하려면 나는 진짜 잘할 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북돋아주는 의미로 여기 굉장히 욕이 자주 나오는데 쌍년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전년 진짜 쌍년이네.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진짜 욕 못하시네. 쌍년이죠, 쌍년. 무서워. 그 시대 정신이 잘 녹아 있고 이 배우들도 엄청 잘 소화를 했고요. 배우들 진짜 연기 되게 잘했어요. 이한희 배우도 그 시대의 독특한 그 말투가 목소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너무 과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보다 보면은 그 시대 배우를 엄청 잘 그리고 톱 배우거든요. 물론 벗어서 뜬 배우긴 하지만 그걸 굉장히 몸에 딱 붙게끔 잘 표현하고 있고 그 손짓 하나 이런 것도 되게 여배우 우리가 전형적으로 여배우다 톱스타다 하는 사람들의 그 느낌 그런 걸 되게 잘 살렸어요. 아무튼 네 저는 그래서 이 엔딩 후반부의 이 감동이 조금 오래 가기도 하고 이혜영 감독 남자 감독이 만든 페미니즘을 약간 굉장히 섬세하시잖아요 네. 원래. 그래서 와 이런 영화 좀 귀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되게 마음에 드는 시리즈였어요. 그 천하장사 마돈나 때부터 약간 그 소수의 어떤 사람들을 소수자.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여성의 시각으로 본 어떤 차별과 어떤 그런 것과 이 남성으로서 남성의 남성성을 폭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시각이 또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이혜영 감독의 어떤 작품 세계가 되게 귀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혜영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살짝 본 적이 있는데 지문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디테일하게 소설책이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그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는 감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도 섬세하지만 자기가 쓴 각본에도 그 섬세한 감성이나 섬세함이 다 들어있는, 그래서 다른 시나리오보다 막 거의 두세 배가 두꺼운 깜짝 놀랐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에마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이유도 그 이혜영 감독의 시나리오가 가진 매력 이런 게,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사실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게 이 드라마를 통해서 훨씬 더 잘 살았다는 맞아요. 느낌이 들어서 이 영화보다 이 그- 시리즈 되게 네.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말- 그러니까 작가도 이혜영 감독인 거예요? 네, 이 드라마에? 각본, 네, 각본도. 연출 다 음. 말맛이 진짜 살아있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진짜 신경 써서 시나리오를 쓴 티가 나고 그 이혜영 감독 특유의 그 티키타카 이런 것들 너무 좋고 저는 그 말맛이 살아있는 게 영화 못지않게 잘 표현돼서 그 점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약간 되게 맹활약했던 감독들 중에 작품이 잘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작품이 쭉 없는 분들이 좀 몇 명 있잖아요. 요즘에 진짜 감독하면 누가 있지 하면 봉준호, 박찬욱밖에 없는 오, 맞아요, 느낌인데 맞아요. 이혜영 감독이 또 이렇게 선전을 했다니까 좀 반가운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아,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도 더 소개시켜주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작품성이 있어서 그래도 약간 이렇게 화제성이 조금씩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에마에 대한 글을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원래 진짜 좋은 작품들은 널리 퍼지지 않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보세요. 얼마나 자꾸 널리 오징어 퍼져, 게임.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얼마나 그렇게 싫어하시는 얼마나 건지. 성적이 좋은지. 네. 그래서 재밌는 넷플릭스 특히 한국 미드를 찾는 분들은 에마를 한번 네. 네. 두 작가가 이렇게 정말 강추합니다. 네, 추천작에 같았던 경우가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렇게 같이 추천을 해주신 작품입니다. 에마. 네. 아, 저도 넷플릭스에서 이제 추천작을 골라봤는데요. 사이렌이 노래할 때라는 작품이에요. 저 그거 찜해놓고 아직 못 봤는데. 아, 네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에마보다 에마가 6부작이었으면 이것도 5부작으로서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짧은 들어. 길이를 자랑하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눈길을 끄는 거는 줄리엣 무어랑 케빈 베이컨이라는 걸출한 배우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던 제 개인적으로 밀리 엘콕이라고 그 왕좌의 게임 시리즈의 프리퀄인 그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라는 작품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주인공 타가리안의 악역으로 나오는데 얘가 이 여배우가 딱 나오는 순간 제가 그거를 드라마를 보다가 이렇게 독특하게 생긴 배우는 대체 누구지? 하고 생각했던 배우인데 첫 등장에 그런 배우들이 그런 배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굉장히 어린 이제 아역이니까 이제 어린 얼굴인데 이 배우가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더라고요. 줄리엣 무어랑 같이 이제 주인공인데 굉장히 여기서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밀리 엘콕이라는 이 배우도 이제 같이 나오는데 이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언니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밀리 엘콕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언니가 아버지가 이제 치매에 걸려가지고 혼자 아버지를 돌보다가 동생을 찾으러 어떤 큰 저택으로 가요. 왜 가냐면은 이 저택에서 이 시몬이라는 동생이 억만장자의 비서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억만장자가 케빈 베이컨이랑 그다음에 부인이 줄리엣 무어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동생도 그렇고 줄리엣 무어를 거의 여신처럼 되게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이비 아니야 사이비? 네, 그래서 이 언니가 이거는 약간 사이비 같다라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비밀을 파헤치는, 그리고 동생을 여기서 내가 구출해야 되겠다는, 이 언니는 옛날부터 이 동생을 엄마가 자살을 하면서 동생을 혼자 돌보은 또 그런 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생을 약간 자기가 이 섬에서 구출해야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가면서 이 섬과 이 줄리엣 무어와 이 저택의 비밀을 파헤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스릴러적인 재미도 있어요. 왜냐면은 보면서 줄리엣 무어가 진짜 정체가 뭐지? 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각 캐릭터, 특히 이 여성 캐릭터 3명의 어떤 심리? 그런 약간 좀 심리극에 가까운 또 그런 재미도 있거든요. 아, 언니의 심리는 이런 거구나. 동생 시몬의 심리는 이런 거구나. 왜 시몬이 저렇게 줄리엣 무어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저러고 있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또 줄리엣 무어는 정체가 뭐고 저 여자의 심리는 뭐지?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약간 이 드라마도 좀 여자들이 봤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사이렌이 뭐냐면은 옛날에 그런 뭐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약간 괴물로 나오잖아요. 그 뱃사람들을 네, 홀리는 얼굴은 여자지만 몸은 새고 막 노래를 통해서 선원들을 유혹하는.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줄리엣 무어가 약간 그 사이렌인가? 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이렇게 판타지적인 것도 있어서 줄리엣 무어가 약간 이 언니한테 약간 이렇게 이 언니를 바라볼 때 그런 노래가 약간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이런 연출도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이렌도 이 사이렌이 뱃사람을 홀려서 죽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성의 문화, 그러니까 뱃사람의 시각에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 약간 이런 결말을 보게 되면 약간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 그 줄리엣 무어가 되게 이상한 여자고 막 그렇게 보이다가 결국엔 그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그래서 좀 약간 메시지가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어서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메시지가 약간 은은하게만 깔리고 연출적으로 뭔가 연출이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은 조금 안 드는 측면도 조금 있어서 이게 막 확 저도 막 엄청난 이렇게 추천작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나름 재미가 있고 또 줄리엣 무어의 그 매력과 연기력이 엄청난 작품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창백한 얼굴로 창백한 얼굴로 이 여자의 정체가 뭐지라는 거를 계속 데몬 헌터스인가? 계속 그런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기를 보는 맛도 있고 그래서 이 드라마도 2025년 그 에미상 후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딱 마지막 장면을 보면 시즌 2를 예고하고 있구나가 나오는데 시즌 2가 나오면 또 보고 싶은. 그래서 한번 미드는 뭐 기본적으로 늘 다음 시즌을 예고하지만 사실은 돌아오지 않는 시리즈가 너무 많다는. 그러니까 근데 이 드라마는 되게 묘해가지고 한번 시리즈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되게 독특한 스토리와 되게 독특한 독특해요. 분위기를 가지고 되게 있네요. 독특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의 정말 그 밑바닥에 깔린 그런 심리 그리고 남자와의 관계에서 이 여자들이 어떤 심리를 움직이는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서 네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 뭐 모든 인간의 심리를 관통하는 어떤 이 영화가 가진 주제 뭐 이런 게 있나요? 사실 뭐 알고 보면 인간은 어떻다 같은 주제로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런 거라기보다 약간 이 드라마가 그 사이렌이라는 그 신화의 어떤 현대적인 재해석이라고 말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여성적인 시각에서 본 사이렌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 뭐 신격화했지만 사실은 대상화를 하는 것이다 같은. 신격화? 그러니까 이 줄리엣 무어가 사이렌일 것이다. 사람들을 홀려서 사람들을 이렇게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들게 하다가 막판에 가면 좀 놀라운 약간 반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렌을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던 거는 아닐까? 그죠. 사실은 그 바이킹들의 성적 대성화일 뿐. 왜냐면은 이 외딴 섬에서 줄리엣 무어가 케빈 베이컨이랑 부부 사이인데 케빈 베이컨의 전처를 죽였다는 루머가 되게 많거든요. 절벽에서 밀어서 이 여자가 죽였다.
이제 거기에서 아 줄리엣 무어가 사이렌이구나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것들이 그 언니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파헤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좀 약간 반전도 있는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는 조금 연출이 약하다는 뭐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희곡을 바탕으로 한 원작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희곡을 바탕으로 그 작가가 이런 각본을 쓴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좀 스토리는 좀 탄탄한 맛이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사이렌이 노래할 때. 진짜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니까 찜만 했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괜찮아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어떤 분이랑 같이 봤는데 그 남자분이었는데 또 보다가 공감을 못 하시다. 시청 포기를 하시더라고. 별로 안 땡기나 봐. 아 심지어 포기? 그냥 이렇게 안 끌리는 내용 남자들한테는. 저희가 소개드린 그 에마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거의 다 실망했을걸요. 어떤 일단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단 노출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그 영화가 주제가 그 에마 부인이라는 영화 주제가 있지만 에마 부인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는 남성 청취자분들은 조금 뭐 오늘은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은 본편에 대한 관심만 네. 주시고 그래서 윤 작가님, 김 작가님의 에마와 네. 이 작가의 사이렌이 노래할 때 추천작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 메인 작품 그저께 9월 11일 날 개봉한 한국 영화죠. 네. 엄청난 화제를 불러올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네, 작품의 제목? 네, 얼굴. 네, 얼굴입니다. 자, 얼굴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 제 50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공식 초청돼서 네,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던 연상호 감독님의 새 작품. 그러니까 네. 연 감독님의 새로운 극장 개봉작이라는 점에서 맞아요. 저희도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한 거죠. 네. 어떤 작품인지 먼저 이제 줄거리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윤 작가님 소개해 주세요. 네. 시각장애인이지만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도장 장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임영규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요. 이게 권혜호 배우가 연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필하면서 비서처럼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이 임동완, 박정민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갓난아기 시절에 집을 나갔다고 알고 있는 어머니의 40년 된 유골이 발견돼서 연락이 들어오는데 심지어 그 유골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찰의 얘기를 듣고 어머니의 얼굴도 본 적도 없는 데다가 어머니의 죽음의 진실을 좀 알고 싶어하는 그 호기심이 발동돼서 어머니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뭐 반강제적으로 만나게 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증언들이 하나같이 엄마를 괴물같이 못생긴 추녀라는 공통적인 발언을 하면서 엄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을 느끼던 와중에 심지어 엄마의 죽음에 관한 엄청난 비밀을 접하게 된다라는 게 이 줄거리입니다. 네. 줄거리 소개하시는 동안 이렇게 비명 소리를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저희 그 녹음실 바깥에 그러니까 발랄한 초딩들이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얼굴 이 영화의 첫인상 어떠셨는지 짧게 얘기해 줘 보시겠어요? 김 작가님 먼저. 네, 저는 굉장히 재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다소 뻔했다. 그러니까 범인 그래요? 같았던 사람이 범인이고 결국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던 게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뭐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은 영화였는데 그렇게 막 와우 포인트가 없었다. 이 영화의 제작사가 와우 포인트. 아 그래요? 제작사 그런 와우 것까지? 포인트야? 네. 저 지금 너무 놀랐어요. 제가 적어놓은 감상평가 너무 정확하게 일치해요. 진짜 오늘 뭐 두 분이 뭐 블루투스로 연결돼 있어? 이럴 수가. 저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애매하다. 애매하다. 잘 만들었지만 큰 임팩트도 없고 재미없다고 하기엔 몰입도는 또 있고
재밌고 그렇지만 뭔가 반전 몰입도가 있으면 재밌는 거 아니에요? 몰입도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뒤 얘기가 갈수록 너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면서 중반까지의 그 몰입됐고 약간 기대감이 점점 풀리는 그렇지만 이야기의 구조라든지 기승전결은 좀 잘 만든 축에 속하는 영화라는 못 생각. 만들지도 않았고 네. 재미가 없는 그래서 것도 이거를 아니고. 막 이상하다라고 평할 수는 없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재밌냐라고 하면은 뭐 재밌다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포지션의 영화였습니다. 저한테는. 저는 이제 이 영화는 약간 엔딩을 향해서 달려가는 네네네,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 3분의 2 지점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영화 보기 전에 약간 커피 2잔을 원샷을 하는 바람에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어머 네. 최악의 조건이었네요. 네, 3분의 2 거의 절정을 치닫고 있을 때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제 방광도 결정.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세요? 이머전스. 진짜 재밌으면 방광이 멈춰요. 안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 정도 멈춰가지고- 재미가 아니었네 그러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안 멈춰서 나갔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제가 근 10년간 제일 빠른 속도로 뛰었던 전력 질주를 해서 영화를 빨리 봐야 된다라는 네. 생각에. 근데 보통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 적이 종종 있지만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영화를 무척 몰입도 있고 재밌게 봤다 내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부분이 애매했는지 저는 두 분이 좀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일단 잘 만든 편이긴 하니까 잘 만든 점을 칭찬을 해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 연상호 작품 감독의 작품을 보면 연출을 못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늘 마무리가 조금 아쉽다. 이 작품은 뭐 마무리도 그렇게 아쉬운 편은 아니지만 이 전 작품까지도 전부 다 약간 마무리가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초반부터 중반까지에 가는 몰입도는 모든 작품이 좀 평이하게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잘 이끌고 이 얘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이 작품도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이 미스테리가 뭘까라는 궁금증을 확 들게 하면서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러니까 엄마의 죽음, 네 엄마의 죽음도 그렇고 그 미스테리. 그리고 엄마를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증언을 뭐 못생겼다 막 계속 도대체 이렇게 하니까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이제 얼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엄마의 얼굴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궁금증과 집중을 계속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연상호 감독의 그 일관되긴 연출력이 이번에도 되게 괜찮았다. 재밌게 봤네. 저는 왜 재미없다고? 애매하다고 그랬지 재미없다고는 하잖아요. 애매하다. 근데 저는 중간에 범인은 이제 좀 뻔했어요. 물론 너무나 예상 가능하니까 뻔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엔딩으로 치닫는 몰입도 그다음에 엔딩 같은 경우는 두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무리가 좋으면 모든 게 좋게 느껴지는 것처럼 뭐 그럴 수 있죠. 되게 마무리에서 약간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는 게 있으면서 연상호 감독님이 그동안 뭐 부산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옥 시리즈라든지 굉장히 좀 거대한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저예산 영화로 이렇게 탄탄한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에 되게 감탄을 했던 것 같고 전 이렇게 저예산인지 몰랐는데 맞아요. 엄청 저예산이더라고요. 뭐 얼마 2억. 2억에다가 뭐 완전 13일 만에 네, 그러니까 맞아요. 13일 만에 뭐 스텝도 최소고 그건 이제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알았는데 네네네. 아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 중에서 굉장히 현실감이 있으면서 맞아요. 물론 이제 배경도 70년대고 여러 가지 뭐 그 당시에 한국 사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죠. 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연상호 감독님의 오히려 장기였나? 맞아요. 라는 더 생각이 잘 들었어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지옥이나 이런 작품들보다는 훨씬 좋았거든요. 아, 저는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지옥이어서. 그래요? 네, 지옥 2시즌 아니고 1시즌. 지옥 저도 지옥 네. 2가 네네네. 좀 지옥 2레벨에서 너무 별로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 지옥 힘이 1시즌을 딸리는 연상호 감독 작품 중에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그래요? 작품인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네, 메시지를 포함해서 임팩트도 그렇고 음. 그런데 이 영화는 사실 저는 2억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가서 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되게 알뜰하게 너무
경제적으로 컴팩트하게 엄청 잘 찍었다라는. 박정민이 노게런티. 네, 박정민 배우는 노게런티고 나머지 배우들도 그날 약간 용돈처럼 사비만 받고 와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연상호 감독님의 뭐 인성이 훌륭했다라거나 뭐 그럴 이런 수도 걸 있죠. 짐작할 수. 왜냐하면 여기 있을까? 나오는 그래서 배우들이 전부 다 전작하고 연관돼 있는. 그 신현빈 배우도 세기말에 나왔던 배우고 그 사장 역할로 나온 배우가 지금 제가 요즘 가장 주목하고 있는 배우인데요. 너무 그 악덕 사장역의 네네네. 딱이야. 그분이 어디 나오냐면요. 지옥2에서 문근영 남편으로 나왔던 그 배우예요. 그렇구나. 그 배우가 제가 최근에 서초동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사실 드라마 자체는 좀 추천하기가 좀 별로인 드라마인데 거기서 이 남자 배우분이 그 주인공 4인방 중에 한 역할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연기를 잘해갖고 사실 저는 이 배우 보려고 서초동을 좀 챙겨본 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배우 나오니까 더 약간 주목이 되면서 이번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근데 진짜 연기를 너무 이 영화에서도 네. 독보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네, 맛깔나게 서초동 꼭 한번 추천을 하고 싶어요. 진짜 표정도 너무 잘 쓰시고요. 너무 연기 잘하세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약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결국에 네네네. 이 엄마도 약자였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70년대에 그 엄마가 일했던 데가 방직 공장, 피복 공장 뭐 피복? 이런. 네. 네. 그런 일들을 예전에도 진짜 많이들 했었고, 거기에는 뭐 100%는 아니겠지만 악덕 사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그 자판에서 뭐 일하는 사람 중에 시각장애인인 도장 파는 사람도 있었을 법한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에피소드가 조금 이 엄마가 당했던 에피소드가 조금 뻔할 수는 있지만 되게 지금 생각해도 이런 항상 피해자들이 겪는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2025년에도 별로 별다를 바 없지 않나. 지금도 다른 형태로 많이 눈에 띄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저는 이 엄마 캐릭터에서 계속 그 설정상 강조했던 게 엄마를 그 처음에 이제 그 엄마의 언니들이 찾아서 네네. 엄마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못생겼다고 하잖아요. 자기 동생임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사진이 없다. 사진이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일화가 엄마가 그 아빠가 바람 폈다라는 그러니까 그 박정민의 엄마 자기 동생이 자기 아버지가 바람 핀 사실을 떠벌리고 다니는 바람에 온 가족이 곤란에 빠졌고 그 못생긴 애가 그래서 결국에는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애를 더 약간 그 못생겼다는 걸로 폄하하면서 약간 얘를 공격해도 되는 어떤 정당성? 을 부여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여자가 그 피복 공장에서 일을 할 때도 사실은 그냥 남들은 숨기거나 넘어갈 수 있는 그 비리에 관해서 엄청나게 그 반항을 하고 사실 너무 튀는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거를 그 불의를 밝히겠다라고 네네네. 하고서는 막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요. 이 지나치게 정의로운 사람이 이 평범하다고 할까 그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 질서라는 게 되게 악한 것을 맞아요, 묻어두면서 맞아요. 가는 질서인데 그죠. 이게 그냥 삶의 원래 다 그래 이러면서 지나가는 원래 것들. 그냥 그렇지 그냥 네, 네. 뭐 사는 게 다 그렇지라는데 이 엄마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모자라 보이잖아요. 행동이나 맞아요. 말하는 거나.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튀는 행동을 했을 때 사실은 이거를 그냥 진실을 밝히는 건데 이 사람은 너무 튀었던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행동을 했을 때 실제로 피해를 받았던 여성이 이 엄마의 뺨을 때리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자기의 그것도, 치부니까. 그것도 너무. 근데 이 사회에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자기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너무 지금도 너무 똑같으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숨어야 돼. 맞아요. 가해자는 너무 당당해. 그리고 가해자는 항상 평판이 좋아. 그래서 원래 저는 나쁜 사람일수록 자기 평판을 관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소에도. 뭔가 근데 여기서 그 악덕 사장 또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현실감이 이렇게 되게 소름 끼치게 아직도 배경만 70년대지 지금도
똑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면서 이 그런 것도 되게 연상호가 좋았어요. 예전에부터도 그 돼지의 왕인가 뭐 하여튼 그런 맞아. 걸로 뜰 때부터도 되게 이 현실적인 인간의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음. 그 약간 추하고 더러운 면모들을 되게 잘 읽어내고 표현하는데 조금 탁월하신 그 기질이 있으신 것 같고. 좀 그런 게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뒤에 사입이라는 맞아요. 애니메이션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 드라마로 봤어요. 그 두 편을 저는 제일 연상호 감독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데 앞에 그 사랑은 단백질이라는 20분짜리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추천.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제 최애 음. 작품이거든요. 이런 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소한 일들 그 중에 뭐 되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우리 모두 피해를 주고받고 있지만 그것을 뭐 굳이 피해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고 막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막 반도, 염력, 부산행 이런 영화 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조금 변질이 네, 됐다고 자기의 생각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그런 거를 이렇게 통찰력 있게 보는 시선 같은 그래서 게 이 근데 이 영화를- 영화로 다시 돌아온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초기작 네. 느낌이 좀 나요.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를 되게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상호 감독이 확실히 좀 가난한 영화 제작비도 작고 초기에 이 밀도 있게 사람의 그 심리를 파헤치는 거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장기가 드러났다. 약간 좀 초심을 잃지 네. 않은 것 같은 그런. 사실은 저는 지난 작품이 세기말이었잖아요. 음. 세기말도 뒷부분은 좀 너무 허술하다 못해서 좀 세계마을은 못 봤어요. 저희가 본 그 드라마잖아요. 계시록? 계시록이구나. 제가 제목을 지금 착각했어요. 이 사람이 세기말이 뭐 언제 무슨 세기말이 나왔나? 나 저는 죄송합니다. 계시록. 계시록. 그래서 저는 세기말이라는 영화를 영 감독님이 언제 했지? 그렇지만 말은 못 하고 있었는데. 착각했어요. 저도 예전에 감춰졌던 막 명작이 숨든 명인. 근데 계시록은 솔직히 너무 그러니까 엉망인 영화였잖아요. 저는 중반까지 되게 좋았었거든요. 저는 그때 좀 악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지옥, 부산행, 염력, 반도, 계시록 이런 거 다 초반에 막 일은 엄청 벌려놓고 그 마무리를 후반이 안 못해서 되는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되는 막 그 있잖아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요리를 엄청 막 성대하게 차려줘. 그리고 몰라 설거지는 네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이런 느낌. 그렇지만 그런 게 있어요. 이 영화는 굉장히 짜임새도 있고 굉장히 뭐 완벽하다면 완벽한 기승전결이 딱딱딱딱 그 어떤 제 역할을 하면서 돌아가고 맞아요. 있는. 그 스토리가 약간 연 감독님이 예전에 2018년인가 그 웹 그래픽 노블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게 그 부산행보다도 전에 그 구상을 하고 있던 작품이래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말대로 더욱 초심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권혜호 캐릭터 있잖아요. 그 눈이 멀었지만 도장 장인으로 엄청나게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 하지만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봤을 때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도 미스테리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박정민이 굉장히 우러러보는 아빠인데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눈이 멀었지만 추한 거 아름다운 거 나는 다 볼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허언이었구나. 네네네. 완전히 그 사람은 자기의 그 피해의식과 어떤 자기의 그 어떤 고정관념? 그렇죠. 그런 세계 사실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뭔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상향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었던 거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그- 깨지는 순간 뭐 모든 삶이 다 의미 없어지는 그냥 스스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도 그런데 예전 70년대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게 그냥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완전히 그냥 하층민으로 살 수밖에 없고 여기서 사장이 박정민이 이제 1인 2역인데 박정민 젊은 권혜요. 그러니까 박정민이 연기한 박정민한테 막 술을 먹이면서 되게 신기한
막 물건 보듯이 대할 때 애완견처럼 다루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이 권혜호라는 이 인물, 이 사람은 그 자기 내면에는 굉장한 수치심과 막 그런 분노와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인 것 억압하고. 같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억압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엔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게, 그죠. 그러니까 약간 되게 아이러니한 인물이고 그런 이 인물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되게 매력 있게 저는 느껴졌었어요. 결국에 자기도 자기가 그렇게 당한 만큼 돌려주는데 그 돌려주는 대상은 또 자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이잖아요. 뭐 이런 어떤 이 시스템이 이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가해자, 피해자 뭐 또 피해자가 다 뭐 또 가해자가 되는 2차 가해자가 되고 뭐 그런 이 시스템의 어떤 뭐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 안에서 가장 약자는 이 박정민의 엄마였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잘 현실적이면서 되게 가장 재밌었어요. 약자는 시대 뭐 변화를 불문하고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약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상처를 다시 돌려주지 못해서 자기 자신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장 약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우리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사는데 그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받는 게 싫어서 차라리 내가 상처받자 하는 사람이 가장 약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솔직히 아까 윤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 더러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고 아버지의 불륜뿐만 아니라 그 악덕 사정의 성범죄도 밝혔던 그런 인물인데 이 인물만큼 이 영화에서 솔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유일한 인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좀 마음이 아팠었던 거 있었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너는 못생겼어. 너는 괴물이야. 그런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가 정말 못생겼고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왜냐면은 그냥 영화 내내 시종일관 머리로 얼굴을 다 가리잖아요. 근데 그게 뭐지? 그냥 연출적인 어떤 장치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그 여자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래서 더욱 소리를 못 내게 하고 더욱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세상에 저도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 역할을 맡은 신현빈 배우가 사실은 이 연출적으로 그 연출도 되게 신현빈 얼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번도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 나올 수가 없는데 저는 이거를 오케이 하고 출연을 한 신현빈 배우의 용기가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저 자기 다시 얼굴이 봤어요. 자기 얼굴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건데 거기에 그렇게 그러니까 등으로 연기하고 목소리로 연기하고 아니 저는 심지어 신현빈 목소리라는 거는 알았거든요.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저는 목소리 연기를 한 줄 알았어요. 그 배우는 왜냐면 이게 더빙처럼 네, 더빙처럼 왜냐면은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나는 목소리 연기겠거는 했는데 나중에 크레딧 올라가는데 그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너무 짧았구나 생각이. 그러고 보니까 너무 신현빈 배운 거야 몸이.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내가 배우라면 저런 역할을 선뜻 하겠다고 오케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더욱 연상호 감독님의 인성이 그만큼 좋았나? 그것도 그렇고 박정민 배우의 그 노 개런티도 그렇지만 물론 자기가 이 역할이 너무 탐나서 하겠다고 너무 잘해. 잘했. 박정민. 근데 제가 예전에 계시록을 봤을 때도 류준열 배우도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 연상호 감독님이 약간 최대치를 끌어쓰는 느낌이 들었는데 배우들의 이번에도 약간 그렇게 느꼈거든요. 박정민 박정민. 배우가 연기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표정이 다양하고 특히 그 권혜호의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갔을 때 얘기했을 때 저는 그냥 아들 역할 할 때는 그닥 매력을 못 느꼈는데 별로 특징이 없지. 예. 근데 특히 뭐 예를 들면 부인이 맡고 있는데 자기가 장님이라서 그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반대되는 연출로 두 번이 등장하는데 그때 표정이 확 다른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 의도 그 부인이 그 깡패들한테 맞는데 음. 자기가 장님이라서 이걸 구해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이 장면에서. 네, 그 장면이 이제 다른 해석으로 두 번이 등장하는데 맞아요. 그 박정민 배우의 표정이 너무 약간 그 지문만으로 모든 장면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정말 잘해. 네, 개인적으로 박정민이라는 사람한테 빠져 있는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배우 박정민한테 그닥 그렇게 아니, 뭐 호불호가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최근에 그 박정민 배우가 연기를 쉬면서 음. 사장 박정민으로 활약을 엄청 하고 계시잖아요. 그 출판사 사장님으로. 음. 그래서 유튜브 출연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 관련된 모든 그 약간 영업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이나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센스나 말솜씨를 엿볼 수 있는 채널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제가 그게 보다 보니 관심이 너무 생겨서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사유를 많이 하고 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표현하는데 약간 뭐랄까 고급지게 표장을 일부러 하지 않는 되게 근데 대부분은 고급지게 포장을 네. 하죠. 굉장히 솔직하고 포장이 일상이죠. 네, 솔직히 그렇다고 연예인. 뭐 저급한 말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아, 그 사람 굉장히 매력 있다. 그래서 이런 배우가 저는 되게 귀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 날것의 매력이 가득한 사람 있잖아요. 네. 포장되고 트레이닝 된 게 아니라. 맞아요. 박정민 저는 언제 좋아했었냐면 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인가 그 영화에서 여자? 트랜스젠더로 나왔을 네네네. 때 정말 아니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여성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배우잖아요. 전혀. 근데 어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하는지 저는 모든 미국 영화 뭐 다른 뭐 유럽 영화, 한국 영화 다 통틀어서 저렇게 트랜스젠더 역할을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하는 연기는 진짜 박정민이 최고가 아니었나. 저는 그래서 그때 홀딱 반했거든요. 영화는 재미없었는데 영화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근데 박정민만 박정민은 남았던. 네. 그런 영화 있죠. 네. 하나 남는.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네, 저도 배우 박정민을 막 엄청 좋아하지는 않았었던 시절에도 그냥 아, 이 사람이 맡으면 기본 연기는 뭐 거의 걱정은 안 해도 돼. 역시 이번에도 잘하네. 뭐 이런 식의 맞아. 평가를 했었던 배우인데 예전에 그 박찬욱 감독의 그 헤어질 결심에도 되게 짧게 등장을 하는데 임팩트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그 옥상에서 자살하는 그 맞아요. 8억번으로 잠깐 등장을 하는데 그런 임팩트가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연기가 약간 좀 짜증이라든지 그런 거에 조금 부각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만 조금 특화가 돼 있나? 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내가 박정민이 저런 표정까지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박정민을 다양하게 다 끌어쓰고 있는 되게 박정민한테는 보물 같은 영화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계련한테 할만했다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작품이 잘 되고 연출이 잘하면 배우가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연상호 감독님의 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거기서 그 엄마가 그러니까 박정민의 엄마가 하는 얘기 중에 남편한테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 나쁜 사람이 착한 척을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악덕 사장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저는 그게 이 영화의 정말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저한테는 나는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착한 척하는 사람이라고 평소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가장 악한 게 위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착한 척, 뭐 잘해주는 척, 위로하는 척 이런 위선을 굉장히 싫어해서 이 영화에서 그 엄마가 그 대사를 했을 때 너무 다가왔어요. 너무 내가 대답하고 싶었어. 착한 척하는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다. 그 사장도 사실은 남들한테는 다 착한 척하는 그리고 남자였잖아요. 결국에는 권혜호 캐릭터도 그런 거잖아요. 위선 덩어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죠. 네. 권혜연은. 자기가 그만큼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야 되는 본능만 남은 사람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뭔가 뭐 죄책감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약한 캐릭터인 아내에게 어떤 자기의 그 공격력을 쏟아 부었을 때 그러니까. 그럴 만해. 나는 왜냐면 약자고 나는 그래도 되는
어떤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두 분보다 더 좋게 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아쉬웠던 거는 권혜여 캐릭터가 나중에 이렇게 돌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이제 서사에서 근데 돌변을 할 때 조금 더 이 사람의 내면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의 내면이 왜곡돼 있었는지 이런 게 조금 솔직히 가늠만 할 뿐이지 이 영화에서 그거를 잘 드러내 보여줬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저한테는 조금 갑작스러운 것도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한 가지 아쉬웠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게 본 사람으로서. 저는 그 예. 연상호 감독님의 네. 모든 영화가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끝까지 못 간다. 이번에도 역시 네.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요 정도에서 멈추는 그런 느낌? 약간 저도 이 영화가 애매하다고 했던 평가가 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기승전결을 처음부터 짜놓고 거기에까지의 어떤 그 순차만 계속 밟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게 뭔가 임팩트 있게 팍 뭐가 생긴다든지 이런 변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냥 감상자로서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흘러가겠네 이렇게 됐구나 메시지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메시지도 조금 중반 이후부터는 어떤 식의 메시지를 드러나는? 주겠구나 물론 반전이 굉장히 임팩트도 있고 이 영화 반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저희가 네. 논의 끝에 엔딩을 얘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네. 꼭 네. 극장에서 봐주세요. 이 영화가 엔딩이 거의 중요도로 치면 그치, 거의 그치.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역할도 제대로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정도의 반전이 나올 거라고는 중반 이후부터는 조금 약간 예상이 되기도 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 엔딩일 거라고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예상은 못했어요. 그 유명한 소설가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엔딩을 내가 알고 쓰면 재미가 없어진다. 나 자체도 엔딩을 모른 채로 이 소설과 함께 빠져들어서 이 사건과 함께 달려야 그 말도 맞네요. 네, 엔딩이 진짜 나도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 하는 엔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연상호 감독님의 엔딩을 알고 쓴 것 연출직각은 같아요. 엔딩을 정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엔딩이 완전히 정해졌어. 그리고 그걸 향해 누구도 맞아. 그러니까 이 범인 같은 사람이 범인이고 이렇게 될지언정 중간에는 저 사람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아닌가 보네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한 가지쯤은 있어줘야 보는 사람으로서의 훨씬 좀 더 재미가 있을 덜했다. 텐데. 반전이 없더라도 그렇구나 아까 그거 해서 범인 아닌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없다. 근데 아까 김 작가님이 끝까지 못 간다라는 그것도 제가 이제 권혜여 캐릭터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 이 사람의 내면이.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끝까지 더 갔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권혜여의 어떤 더 자신의 그 내면의 어떤 아, 어둠을 더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너를 비웃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이 정도로는 표현이 안 무슨 된다는 얘기인지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에피소드 상징적인 그러니까 그런 몽타주 장면들만으로는 그냥 우리가 그 권혜호의 예상 가능한. 왜냐하면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 멸시도 당했을 것 같고 그 정도의 그 울분이나 피해 의식은 갖고 있겠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 캐릭터 고유의 어떤 특별한 그런 결과를 만들기까지의 어떤 서사가 사실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긴 그리고 하죠. 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 독특한 예. 이 스토리만의 저도 거기에는 좀 공감이 많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좀 마무리를 네, 네. 해볼까요? 뭐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서 이제 뭐 예상은 좀 가능하지만 두 분 평점 어떻게 주시겠어요? 누가 먼저? 5점 만점이죠? 네, 5점 만점입니다. 2.5점이고요. 볼 사람은 네? 보고 말려면 말아. 왜 이렇게 낮아? 아니 칭찬 많이 항상 그러네. 항상 막 악담을 퍼부으시고 결국에는 점수 좋게 주고 막 이러고. 너무 저는 반전을 노리는 거 이렇게 아니에요? 끝까지 완성도를 위해서 아주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는 이런 거를 사실 아까 이 작가님이 그 위선을 싫어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완벽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연상호 감독님이 그렇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가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나쁜데 착한 척하는 것처럼 애초에 완성도가 낮은 사람도 있어 사실. 맞아. 그 사람에는 그게 걔는 최선이야. 기회가 아니 기대가 안 돼. 근데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이게 화가 나는 거죠. 김 작가님은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님을 워낙 좋아하셔서 더 이렇게 네. 말할 수 있는 것 저는 같아요. 정말 사랑을 단백질이라는 그 단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잊지 못해. 특히 초기작 팬이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공감이 되네요. 윤 작가님은 어때요? 저는 딱 그 추천의 기준으로 역시 3점. 뭐 가지 말라고 말리고 싶지도 않고요. 저도 뭐 그러다 뭐 적극적으로 가서 꼭 봐야 돼 이 영화 그런 저도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고 네. 보려면 보고 네. 말려면 말. 너무해. 몇 점이에요? 3점이라고요. 3점. 저는 이 얼굴을 꼭 극장에서 보시기를 강권합니다, 여러분. OTT 극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OTT로 보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런 영화는 OTT 아니 근데 저는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지만 최근에 본 한국 영화들을 굉장히 실망을 했었거든요. 100억, 그런 200억, 의미에서. 100억, 200억 온갖 CG 막 퍼부었는데 너무 재미없는 영화들을 연달아 보다가 연상호 감독님의 이 2억짜리 이 정말 작은 진주 같은 영화를 내놓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웠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화를 끝까지 보면 얼굴값을 한다. 뭐 이게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서 저는 두 분의 그 박한 점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4점, 3점 드리겠습니다. 그 저도 네. 설득됐어요. 3점으로 바꿀게요. 0.5 더 할게요. 그 전작들이 어땠습니까? 말씀하시는 순간 맞다 그랬지. 그래. 이런 맞아요. 쓰레기 같은 영화들이 많았지. 맞아요. 맞아요. 3점은 그리고 드려야 너무 돼. 요즘에 그냥 관객들한테 그냥 도파민만 유발하려는 장면으로 채워진 작품들이 너무 많은데 이 작품은 솔직히 도파민은 충만해지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이렇게 사색할 거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사색은 해요. 나는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가 막 이런 맞아요. 거를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죠. 돌아봐야 되지 않나. 제가 착한 척하는 나쁜 X는 아닐지 뭐 이런 사색을 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3점. 정말 고집이 대단하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놀라운 작품으로 만날 것을 있나요? 만날 것 같아요. 왜냐면 놀라운 작품이 10월에 이제, 나오기 개봉을 때문에 많이 한다는 네. 얘기가 있어서요. 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다음에 알림. 악플이 아닌 네. 선플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예고해드린 대로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